그대들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투명 인간이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말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릴 때, 가족 단톡방에 올린 안부 인사가 읽음 표시만 늘어난 채 아무 답 없이 묻혀버릴 때, 그런 순간 가슴 한 구석에서 올라오는 것은 분노일까요? 서러움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일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재감이 희미해진다고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한마디만 해도 귀 기울여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조차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무시에 휘둘리는 내 마음의 동요일까요? 무시당한 순간 드러나는 것은 상대의 품격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입니다. 정약용이 젊은 관료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조정회의에서 그가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선배 대신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시샘, 개혁적인 생각을 품었다는 경계심이 뒤섞여 그를 향한 조롱이 쏟아졌죠. 한 번은 농업 개선책을 제안했다가 대놓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책상 물림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는 야유였습니다. 그 순간 정약용의 얼굴은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붓을 들어 자신이 준비해온 문서를 다시 정리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태연하실 수 있느냐고요. 정약용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들이 비웃는 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이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이 조롱으로 나타난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무시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이죠. 노부부가 자녀들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무시해서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삶에 치여 여유를 잃은 것일까요? 친구 모임에서 내 말이 묻힐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가볍게 여겨서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야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의도적인 무시도 있습니다. 힘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사람, 상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무시조차도 결국은 그들의 내면을 드러낼 뿐입니다. 타인을 짓밟아야만 설 수 있는 사람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무시에 민감할까요? 왜 한마디 무심한 말에 며칠을 끙끙 앓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타인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남의 시선으로 규정하려 하기 때문이죠. 마치 거울 없이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부른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들이 나를 어리석다 해도 내 공부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평가는 밖에서 오지만 존재는 안에서 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작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햇빛이 구름에 가려진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타인의 무시가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 상대의 말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에 휘둘리는 나 자신 때문에 더 힘든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보십시오. 진짜 싸움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시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크기가 상처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헛된 노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시도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인정받으려는 욕심이죠. 그것은 마치 바람을 주먹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힘을 들일수록 더 많은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정약용이 조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십시오.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던 시절, 그는 어느 편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습니다. 실학을 추구하는 학자였지만 현실 정치를 외면하지 않았고, 개혁을 주장했지만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양쪽 모두로부터 의심받았죠. 보수파는 그를 위험한 혁명가로, 개혁파는 그를 미온적인 기회주의자로 몰았습니다. 남의 입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그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치 없는 학자, 시대를 읽지 못하는 고집불통이라는 조롱이었죠. 젊은 관료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충고했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처신하라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최소한 적을 만들지는 말라고요.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고. 다만 내 양심과 학문에 부끄럽지 않으려 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평가를 붙잡을수록 평화는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시와 오해는 필연입니다. 우리가 100마디를 해도 상대는 그중 10마디만 듣고 그 10마디마저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선의로 한 행동을 악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진심을 전해도 거짓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 소통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많은 이들이 더 큰 인정을 갈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러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낄 때 지금이라도 제대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관리들, 멸시의 눈빛을 보내는 마을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기준을 밖에 아닌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성실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을 대했는지,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이것이 그의 척도였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시니 말입니다. 정약용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함이란 남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그러나 내가 나를 알고 있다면, 하늘이 나를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원망하며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쓸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내 길을 갈 것인지. 전자를 선택하면 우리는 평생 남의 인정을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후자를 선택하면 비로소 자유로워지죠. 정말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늦은 나이에 겨우 찾아가는 나다운 삶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남은 생이 그리 길지 않다면 더더욱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가는 바람처럼 왔다가 갑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고 어제 무시하던 사람이 모레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쌓아온 하루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며 하루를 보내죠. 정작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무시를 덜 아프게 만드는 첫 단계는 사람을 가려듣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 같은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평가에 같은 의미를 부여할 이유도 없죠. 정약용은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존중을 주지 않는 곳에 더 이상 설명을 보내지 마십시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배우려는 제자들도 있었고 단지 호기심에 찾아온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지식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고 어떤 이는 순수하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밤늦게 찾아와 서툰 질문을 던졌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글을 배우는 청년이었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공부할 수 있었죠. 그의 질문은 때로 초보적이었고 같은 것을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설명했습니다. 청년의 눈빛에 진정한 배움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권세 있는 양반이 찾아와 학문을 논하자 했을 때 정약용은 정중하지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양반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했을 뿐 진정으로 듣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리 차별하시냐고 묻자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되
물장난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을 가려듣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정말 듣고 이해하려 하는지 아니면 이기려고만 하는지 보십시오. 대화는 탁구와 같아서 주고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필요할 뿐입니다. 둘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지 평소에도 나를 존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존재조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도구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인지 구분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만 지치고 작아집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주는 것은 마른 우물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다시 말라버리죠. 반대로 나를 단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성공보다 성장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시간은 투자입니다. 서로를 키우고 함께 자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만약 전자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누구를 들릴지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대들은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돌이 수면에 닿는 순간 물이 튀어오르고 동심원의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문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연못은 다시 거울처럼 고요해집니다. 돌멩이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뿐 물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무시의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돌멩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무심한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 감정이 요동치고 상처가 파문처럼 퍼져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 그 돌멩이를 다시 들어올립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리며 새로운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무시는 돌이요, 마음은 연못입니다. 돌은 잠시고 물의 깊이는 오래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을 어지럽힌 일들이 있으면 잠시 그것을 바라본 뒤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탁한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감정의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기를 기다렸죠. 한 번은 관리가 찾아와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죄인 주제에 무슨 학문이냐고, 글이나 쓰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분개했지만 정약용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담담하실 수 있느냐고요.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돌멩이와 같다고. 내 마음에 잠시 파문을 일으켰지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 한 곳 사라질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연못의 깊이라고. 얕은 연못은 작은 돌에도 크게 요동치지만 깊은 연못은 큰 바위가 들어와도 금세 고요를 되찾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시의 상처를 오래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돌멩이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파문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그 무시의 말은 정말 사실입니까? 그 사람의 평가가 당신의 전부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한마디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순간의 의견일 뿐입니다. 연못이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본래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돌멩이를 계속 들춰보는 것이 아니라 연못을 더 깊고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못을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부와 성찰입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음의 깊이를 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 자연과의 교감, 조용한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당신의 연못은 깊어지고 웬만한 돌멩이로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내내 글을 썼습니다. 모욕적인 상소문을 받은 날에도, 멸시의 눈빛을 받은 날에도 그는 묵묵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돌멩이에 반응하는 대신 연못을 깊게 파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나는 지금 돌을 바라보며 삽니까? 아니면 물의 깊이를 다듬으며 삽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만약 돌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제는 물을 바라볼 때입니다. 당신의 연못은 생각보다 깊고 맑고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이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젊은 날의 날카로움을 후회하며 이제라도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나를 값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그의 안부를 물었지만 어떤 이는 호기심에,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찾아왔죠. 처음에는 모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랜 고립에서 벗어난 기쁨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탁과 하소연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사람, 추천서를 써달라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까지. 그들은 정약용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한 번 들어주니 두 번, 세 번 찾아왔고 거절하면 서운해했습니다. 자존이란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넘기지 않는 선입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모두에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 관대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용히 경계를 세웠습니다. 진정으로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었지만 단지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아무에게나 속을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리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고요.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우물물을 누구에게나 나눠주면 결국 우물이 마른다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되 물을 낭비하는 사람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보호라고 말입니다. 노년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 베풉니다. 시간을, 돈을, 관심을, 에너지를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보다는 당연함, 존중보다는 무시가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쉽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갑게 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한 노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 쉬겠다고 하자 자녀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고 함부로 대하던 태도가 존중으로 변했습니다. 경계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집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죠. 정원을 가꾸려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들어와 꽃을 밟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들어와 짓밟게 두면 결국 황폐해집니다. 나는 어디까지를 남에게 내어주고 어디부터는 나만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자존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같은 카페에서 두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몇 시간이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자식이 불효하다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젊은이들이 버릇없다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얼굴은 붉어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원망은 시간을 태우고 공부는 시간을 남깁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을 보십시오. 18년이라는 긴 세월, 그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인가. 만약 그가 원망을 선택했다면 역사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마 한 줄의 기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공부로 돌렸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붓을 들었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의 작품들이 모두 그 시절에 나왔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지방 행정의 문제점을 연구했습니다. 농민들과 대화하며 농업 기술을 익혔고 의학서를 읽으며 백성들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심지어 건축과 토목까지 공부했죠. 만약 그가 원망에만 빠져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원망이라는 것은 묘합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분노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결국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만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공부는 축적됩니다. 오늘 읽은 한 페이지가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 쓴 한 줄이 내일의 유산이 됩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제자가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어찌 그리 부지런히 공부하시냐고. 이미 충분히 아시는데 왜 계속 책을 읽으시냐고요.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공부는 복수라고. 나를 무시한 세상에 대한 가장 고귀한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나를 죄인이라 부를 때 나는 학자가 되었다고. 그들이 나를 추방했을 때 나는 더 넓은 세계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노년의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를 곱씹으며 남은 날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배움으로 채울 것인가. 원망의 자리에 호기심을 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의 자리에 이해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공부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평생 교육원은 열려 있고 도서관은 무료입니다. 인터넷에는 무한한 지식이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망 대신 공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원망으로 보내면 하루가 사라지지만 하루를 공부로 보내면 하루가 쌓인다고. 그 쌓인 날들이 결국 삶의 의미가 된다고요. 나는 오늘 하루를 누구를 미워하는 데 썼습니까? 아니면 나를 키우는 데 썼습니까? 이 질문이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땅에 똑같이 씨를 뿌릴까요? 아닙니다. 햇빛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지고 토양이 비옥한 땅을 골라 정성을 쏟습니다. 척박한 땅에도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수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시간과 체력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으려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시간을 줍니다.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내 인생의 자리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내어주어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조정에서 물러난 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의 인연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권세 있는 양반들은 그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고 학자들은 그의 지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진정으로 시간을 들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제자들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권세 있는 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가난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무는 좋은 토양에서 자라듯 생각도 좋은 관계에서 자란다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타산적이 되지만 순수하게 배우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순수해진다고 말입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조정의 인맥들은 정권이 바뀌자 모두 흩어졌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정약용의 사상을 기록하고 전파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남은 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모임에 계속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즐거운 만남에 집중할 것인가? 한 노신사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그는 모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동창회 개모임, 취미모임, 봉사모임까지. 하루가 모임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기로. 절반 이상의 모임을 정리하고 3개만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남은 관계가 더 깊어졌고 혼자만의 시간도 생겼습니다. 관계의 재배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충분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아서 모든 사람과 동행할 수는 없다고. 어떤 사람과는 잠시 길을 함께하다 헤어지고 어떤 사람과는 끝까지 함께 간다고.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의 만남에 내 가장 좋은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제는 재배치할 때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보낼 자격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무시를 없애는 법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시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 늘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시 속에서 어떤 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의 일생을 다시 보십시오. 젊은 시절 조정에서 무시당했고 중년에는 유배되었고 노년에는 잊혀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할 때 흩어지지 않는 마음, 그 고요가 곧 당신의 품위입니다. 평가는 바뀝니다. 오늘의 영웅이 내일의 죄인이 되고 어제의 죄인이 모레의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쌓은 하루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읽은 책, 내가 쓴 글, 내가 나눈 선의, 내가 견딘 고통. 이것들은 모두 내 안에 새겨져 나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한 제자가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의 삶이 헛되지 않으셨습니까? 그토록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셨으니 말입니다.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나는 2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상처 입은 얼굴과 고요한 얼굴. 그리고 나는 고요한 얼굴을 선택했다고. 상처 입은 얼굴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신을 한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과거의 영광을 떠벌리고 현재의 불행을 과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반면 고요한 얼굴로 살면 어떨까요? 무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들뜨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노년의 우리에게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상처를 하르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고요를 가꾸며 보낼 것입니까?
더 이상 모든 관계에서 이해받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침묵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말을 늦추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나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생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는가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에게 떳떳했는가라고. 얼마나 화려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요했는가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나는 무시 속에서 상처 입은 얼굴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고요한 얼굴로 내 삶을 완성할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무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것인가, 고요할 것인가, 상처받을 것인가, 초연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선택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품위일 것입니다.